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구제역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임승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구제역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소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에 바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 당국은 소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높아서 구제역 확산 우려는 낮다고 했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나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설명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관계 당국은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설명으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난 2010년에서 11년에 6개월 동안 축산업계를 힘들게 했던 구제역의 공포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의 규모와 확산 범위가 지난 구제역 발생 때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제역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구제역을 보면요.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 등 그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그 치사율이 한 5%에서 55%까지 되고요. 일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으로 그 국제 수역 사무국에서도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로 지정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백신을 이용한 방법이 최선입니다. 문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우리에서 일단 한 마리가 발병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축으로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고열과 침, 수포 등이 발병하고 이후에는 염증 등이 퍼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34년에 처음 발생했고 이후인 66년 만인 지난 2000년 파주에서 발생해서 충청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대로 일단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문제를 한번 그러면 살펴보죠. 그런데 이제 구제역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역시 다만 농장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그 백신 접종을 안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돼지에게 감염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확산 매개체, 그 감염 경로는 그 바이러스가 묻은 그 축산 차량에 의한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4년 전 경북 안동의 경우도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옮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 경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유입됐을 것이라는 추정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유전자형이 과연 다르냐, 예전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4년 전 구제역과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북 의성의 구제역은 그 혈청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O타입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유전자형은 4.5%가량의 차이를 보낸다는 게 어떤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의성의 구제역은 오히려 러시아 구제역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충북 진천과 음성, 경북 영천, 안동 등의 돼지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도 그 경북 의성에서 나타난 것과 유전자형이 4%가량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중국 것과 오히려 유전자형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바이러스라면 99%가량의 상동성을 보여야 하는데 일단 그 DNA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도 있고 4년 전 바이러스가 토착화된 상태에서 변이했을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농식품부도 역시 다른 바이러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청정국이라는 지위 때문인데 그 백신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돼지고기 가공품 수출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O타입 혈청만 일치하면 현재 백신으로 다 막을 수 있어서 백신의 문제는 없다는 게 검역본부의 입장입니다. 그 규모나 발병 그 상태를 4년 전 규모 한번 살펴보면요. 그 11월 28일부터 1월 6일 사이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2010년에서 11년 사이는 98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제역이 35건이 발병했고요. 1월 7일 하루만 보면은 4년 전에는 95건이 발생한 반면에 올해는 2건입니다. 일단 방역 당국의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보는 평가를 보면 그 4년 전보다 훨씬 발생 빈도가 낮고 백신 투여 후 선별 매몰 처리 방침으로 현재까지
2만 5천여 마리를 매몰했는데 4년 전에는 300만 마리 이상을 매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4년 전보다는 좀 심각성이 아직까지는 덜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고 드러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 이어서 소로 확산된 것이 문제입니다. 네. 소는 돼지에 비해서 구제역 발생 시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구제역 발생 당시에 300만 마리가 넘는 돼지와 약 16만 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었고 예산만 2조가 훨씬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당국의 발표에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제역 발생 시의 초기 대응이나 사전 예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소나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 접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급되는 백신의 효능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매몰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몰만으로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구제역 방역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관계 당국의 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항체 형성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항체 형성률이 높은 곳은 한 8, 90%, 낮은 곳은 한 5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차례 접종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초기 대응이나 그 사전 예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여름 국정감사 때 백신의 부작용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 농가에서는 그 목에 백신을 놓으면은 고름이 생긴다면서 백신 접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단속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 접종률이 낮아서 백신 효능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백신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구제역 백신은 5개 제조사가 영국 회사의 백신을 들여와서 그대로 담는 역할만 합니다. 회사마다 항체 형성률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접종에도 항체 형성률이 상당히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농민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접종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러시아산 백신을 추가로 수입해서 비용을 낮추겠다고도 정부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매몰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선별적 매몰을 하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 매몰 처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등 선진국처럼 밀식 사육,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죠. 밀실 사육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높고 동물 복지 농장 같은 것을 확대해서 동물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4년 전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과 함께 그 AI, 조리 인플루엔자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제역 관련 보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서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유아러 닥터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겨울이 되어 최근에는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헬스장이 1년 중 가장 붐비는 때가 1월 첫째 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새해의 큰 소원이자 다짐으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아러 닥터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러한 건강에 관한 정보와 목마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유아러 닥터는 세월의 불청객, 주름과 노안이라는 부제로 방송되었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아러 닥터는 주름과 노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어떤 요소를 삽입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송은 주제가 인간 신체의 노화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노족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영어의 노와 늙음을 뜻하는 노를 합친 말로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는 이 신조어의 소개는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임과 더불어 해당 방송의 주제를 한 번에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 매우 좋은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패널로 출연한 방송인의 새해 다짐과 지난날에 대한 반성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 볼 수 있게 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유아러 닥터는 대기 시간이 없는 나만의 진료실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인 의료인의 고민을 듣고 전문가들의 생각과 조언을 받는 구성입니다. 이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공감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어 매우 유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송의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주름에 대한 고민은 일반 시청자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 매우 친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평소 생활 모습을 보여준 화면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적절했는데요. 샴푸와 린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나 돋보기 없이 휴대폰을 작동하기에 불편하다는 부분은 주변의 5, 60대 어머니들이 흔히 겪는 부분으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고민과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와 상담 그리고 조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건강 관련 고민과 그에 관한 적합한 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졌고 화면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각 고민거리와 적절한 검사를 짝지어 자막이나 표로 표시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종합상담 부분에서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의 3분의 1이 안티에이징이나 동안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은 병원에 가기 꺼려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는 시청자들에게도 노화란 당연한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눈과 관련해서는 노화와 관계된 중요한 질병 중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는데 그중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치료와 관리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주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 부분에서는 뒷배경이 너무 어두워 무서워 보였고 상담 자체가 꺼려지는 배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각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자세한 설명으로 한 번, 자막으로 한 번 표시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 매우 좋았습니다. 보톡스와 필러의 다른 점, 근시와 노안에 관한 설명, 돋보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조언 또한 매우 적절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환자와 이야기하듯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고 시청자가 환자의 입장에서 실제 진료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 연출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장소도 넓은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와 패널 2명의 의사가 한자리에 계속 위치해 있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더라면 공간 활용과 더불어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해 경직되기 쉬운 교양 프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러 닥터는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적절하게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면에서 시청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 부적절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뉴스 시청에 불편을 겪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생활고 절망 끝에 참극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생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픽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정도의 재산 상황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전달하면서 생활고라는 단어를 쓰는 건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 같았고 또 한 패널의 말대로 인지장애가 부른 참극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았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일에는 청와대 신년 인사회 남북대화 언급 주목이란 기사에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내용 자막은 신년사 의견 교환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사 내용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고 정확하고 올바른 자막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유가 하락 호재,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YTN에서는 이 소식을 전환하면서 부각시켰다가 옳은 표현인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게 시켰다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자, 같은 날 전자담배 충전 중 불이라는 기사의 내용 자막에서 복합 명사가 아닌데도 구입 후라고 붙여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방송된 옛날 뉴스 자막 가운데 2015 AFC 아시안컵도 화이팅에서 화이팅은 파이팅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YTN 뉴스를 통해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방송을 해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새해 방송 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올 새해에도 정부의 방송 분야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방송산업 진흥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이로써 방송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 방송 분야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 방송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방송 분야 기관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거도한 방송 발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간접 광고도 방송 프로그램 흐름과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서 시청권 보호와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상 고지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상품의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 광고 금지 품목 규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은 전문가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설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활동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에 공영-TV 홈쇼핑을 신설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전담할 공영-TV 홈쇼핑은 정부 주도로 7번째로 설립됩니다. 지금 공영-TV 홈쇼핑의 명분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2001년 농수산 홈쇼핑과 2012년 홈앤쇼핑까지 두 차례의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경쟁만 과중시킬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방송계는 지상파 재정송 문제를 비롯해서 MMS 다채널 방송 서비스와 700MHz 주파수 활동 방안, UHD 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 정책이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 배경,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난개발 양상으로 점철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고비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정책은 매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우선해야 하며 또 수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개량적이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의 정책 목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송은 전체 사회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며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근간을 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분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해서 출범한 취지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해 방송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